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이었다. 밤에 밑바닥이 환해졌다. 신호소에서 기차가 멈췄다. 맞은편 좌석에서 아가씨가 다가와 시마무라 앞에 있는 유리창을 열어 젖혔다. 차가운 눈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아가씨는 차창 밖으로 몸을 쑥 내밀더니 먼 곳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역장님, 역장님. 등불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고 온 사나이는 목도리로 콧등까지 싸매고 귀는 모자에 달린 털가죽으로 덮어 쓰고 있었다. 벌써 그처럼 지독한 추위인가 하고 시마무라가 바깥을 내다보니 철도 관사처럼 보이는 바라크들이 산기슭에 으스스 추워 보이는 모습으로 흩어져 있을 뿐 눈빛은 거기까지 이르기도 전에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역장님, 저예요. 안녕하셨어요? 아, 요코양 아니야? 이제 돌아오는 길이구먼. 또 추워졌지 뭐야. 동생이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죠? 폐가 많겠어요. 이런 곳에선 금방 쓸쓸해져서 견디기 어려울 거야. 젊은 나이에 안 됐어. 아직 어린애인걸요 뭐. 역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걱정하지 마. 일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빠질 거야. 작년에는 눈이 많이 내렸지. 눈사태가 자꾸 나는 바람에 기차가 오도 가도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밥을 해서 날라다 주느라고 혼들이 나왔지. 역장님은 옷을 두둑히 껴입으셨군요. 동생 편지에는 아직 조끼도 입지 않은 것처럼 쓰여 있던데요. 난 옷을 4겹이나 껴입었어. 젊은이들은 추우면 술만 퍼마시지. 그리고는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자는 거야. 게다가 감기까지 걸리고 말이야. 역장은 관사 쪽을 향해 들고 있던 등불을 비추었다. 제 동생도 술을 마시나요? 아니. 역장님 지금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난 몸을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 중이야. 어머, 그러셨군요. 일본 옷 위에 외투를 겹쳐 입은 역장은 추운 곳에서 서서 하는 얘기를 얼른 끝내고 싶다는 듯이 이젠 뒷모습을 보이면서 말했다. 그럼 잘 가. 역장님, 제 동생은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요코는 눈 위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역장님, 제 동생을 잘 보살펴 주세요. 부탁이에요. 애련할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높은 울림소리가 밤 눈에서 그대로 메아리쳐 올 것만 같았다. 기차가 움직여도 그녀는 차창에서 몸을 떼지 않았다. 그러고는 철길 옆으로 걸어가고 있는 역장에게 기차가 슬슬 접근해가자 이렇게 말했다. 역장님, 이번 휴일에는 집에 다녀가라고 동생한테 좀 전해주세요. 응, 그래. 역장이 소리를 질러 대답했다. 요코는
창을 닫고는 붉어진 뺨에다 두 손을 가져다 댔다. 제설차를 석 대 준비해 놓은 눈을 기다리는 접경지대에 있는 산이었다. 터널에 남북으로 전력을 이용한 눈사태 통보선이 가설되어 있었다. 총 인원 5,000명의 제설 인부와 소방대 청년단 2,000명이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도 이미 갖춰져 있었다. 이처럼 모자나 눈에 파묻힐 철도 신호소에 요코라는 아가씨의 동생이 이번 겨울부터 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시마무라는 그녀에게 한층 더 강렬한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여기서 아가씨라고 한 것은 시마무라에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고 동행하는 사내가 그녀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 턱이 없었다. 두 사람의 태도로 보아 부부 같았는데 사내는 분명히 병자였다. 병자를 상대하다 보면 결국 남녀의 간격이 좁아지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줄수록 부부처럼 보이는 법이다. 사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돌보아주는 여자의 앳된 어머니 같은 태도나 동작은 멀찍이서 보면 부부처럼 보일 터이다. 시마무라는 그녀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그 모습에서 받는 느낌으로 제멋대로 아가씨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가 그 아가씨를 지나치게 이상 야릇한 눈으로 바라본 결과 그 자신의 감상이 다분히 보태진 것인지도 모른다. 벌써 3시간이나 전의 일로 시마무라는 지루하고 따분한 나머지 왼손 집게 손가락을 요리조리 움직여 내려다보면서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를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내려고 초조하게 굴수록 그만큼 더 잡히지 않고 가물가물해지는 기억의 아련함 속에서 이 손가락만은 여자에 대한 촉감으로 지금도 젖어 있어 자기를 먼 곳에 있는 여자한테로 이끌어 가는 것 같다고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코끝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곤 했다. 그러다 문득 그 손가락으로 차창 유리에 줄을 긋자 거기에 여자의 한쪽 눈이 또렷하게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마음을 먼 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맞은편 좌석의 여자가 차창 유리에 비쳐 보인 것이었다. 차창 밖엔 땅거미고 내리고 있고 기차 안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래서 차창 유리가 거울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스팀의 훈훈한 온기로 유리가 온통 수증기로 젖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닿기 전에는 그 거울은 제 구실을 못했다. 아가씨의 한쪽 눈만은 오히려 기묘하게 아름다워서 시마무라는 얼굴을 창가에 가까이 대고 저녁 풍경이나 보려는 여행자인 양 갑자기 여수에 젖은 표정을 짓더니 손바닥으로 유리를 문질렀다. 아가씨는 가슴을 약간 기울여 앞에 누워있는 사내를 골똘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깨에 힘을 주어진 것으로 보아 좀 또록또록한 눈이 깜빡이지도 않을 만큼 진지한 마음임을 알 수 있었다. 사내는 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아가씨 옆에 구부린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3등 열차였다. 시마무라의 바로 옆자리가 아니라 하나 건너편의 맞은편 좌석이어서 모로 누워있는 사내의 얼굴은 귀 언저리까지 밖엔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아가씨는 시마무라와 엇비슷하게 마주 앉아있는 셈이어서 직접 보려면 볼 수 있었지만 그녀 일행이 기차에 올라탔을 때 뭔가 서늘하게 찌르는 듯한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눈을 내려뜨는 순간 아가씨의 손을 꼭 쥐고 있는 사내의 푸르댕댕하고 누런 손이 보였으므로 시마무라는 두 번 다시 그쪽을 보기가 왠지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거울 속 사내의 얼굴빛은 단지 아가씨 가슴 언저리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는 듯 차분해 보였다. 허약한 몸은 허약한 대로 나른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목도리를 베개 삼아 한쪽 끝을 코밑까지 끌어올려 입을 푹 덮어 가리고 있었다. 젖힌 뺨을 감싸고 있어서 일종의 볼싸개 같은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느슨하게 헐거워지면 다시 코를 뒤덮어 가리곤 했다. 사내가 눈을 움직이기도 전에 아가씨는 부드러운 손길로 곧바로 덮어주곤 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마무라가 초조해질 만큼 몇 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두 사람은 무심히 되풀이했다. 또 한 사내의 발을 감싼 외투자락이 이따금 벌어져 아래로 축 처졌다. 그것도 아가씨는 즉시 알아채고선 고쳐 싸매주곤 했다. 모든 게 참으로 자연스럽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렇듯 그들 두 남녀는 거리감을 잊어버린 채 끝없이 멀어져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